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신교 선교 2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신교 선교 2기는 1865년부터 1945년 이 여간까지로 잡으면 됩니다. 그럼 1865년은 그럼 뭘까요? 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사로 파송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선교 지역이 해변 지역에서 이제 내지로 확대되어 갑니다. 해안 지역이면 아주 좁은 지역이죠. 그 해안과 접경되어 있는 아주 한정된 지역에서 항구 중심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내지로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좀 느린 속도로 선교가 발전합니다. 그러면서 질문과 회의도 또 제기됩니다. 이미 선교 기관들이 많은데 왜 또 새로운 선교 기관을 구성해야 하는가? 아직 해변 도시 중심 지역에도 선교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내지로 들어가야 하는가?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과 회의가 제기되면서 내륙 선교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자꾸 제기했죠. 그리고 이제 영국의 선교와 함께 또 미국 교회의 선교도 시작됩니다. 그리고 서구 식민 통치의 보호를 받는 그런 선교도 같이 구가됩니다. 그러면 서구 미국 식민 통치의 보호를 받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비기독교권에서 기독교가 합법적으로 교두보 형성을 하게 되는데 참 유리한 조건이죠. 그리고 이 식민 통치 하에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면요, 선교사들의 신분과 안전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선교지 교회는 식민 정부의 보호로 유리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점이 있죠. 이렇게 정치적으로 도움을 받게 되면 안전할 뿐만 아니라 또 성장에도 상당히 유리한 그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선교사들이 서구 제국주의의 앞잡이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놓는데 그 뒤에 제국주의자들이 들어가서 이 식민지화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게 속은 느낌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자칫 잘못하면 서구 제국주의 앞잡이로 인식되는 오해를 받는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원주민들이 선교사들을 해야 하는 그런 일들도 발생하겠죠. 또 서구 선교사들에게 가부장적인 선교 개념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힘을 가지고 가니까 결국에는 그 서구 중심 선교사들이 현지인들의 어떤 정황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선교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문화 우월주의에 따른 선교지의 문화를 이제 고려하지 않은 서구화하는 데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구 식민 통치 하에 보호를 받는 이런 선교도 이 당시에 구가됐던 것을 이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시기에 아주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는 영국 분이죠. 1833년에 탄생하셔서 1905년에 그 주님의 보르심을 받은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설하게 됩니다. 1865년에. 그래서 이 중국 내지 선교회의 창설자이면서 중국 내륙 선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는 또 한 가지 신앙 선교의 원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럼 허드슨 테일러가 어떤 분인지 좀 깊이 알 필요가 있죠.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영국 분인데 이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요. 그 집안 배경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주 부잣집 아들이고요.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잘생기고 아주 유복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 헌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산을 가지고 가서 선교하면 참 좋았겠죠. 뭐 아주 편하게 그리고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마음껏 다양하게 그 시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모든 재산을 거의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과부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고아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줘서 그들의 삶이 좀 더 좋아지도록 그렇게 사회의 모든 것들을 다 기부합니다. 그리고 본인은요, 아주 적은 돈만 가지고 그 한 해만 견딜 수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중국을 향하여서 떠나게 됩니다. 그의 부인과 함께 떠나게 되죠. 참 귀한 일입니다. 이게 이제 1865년의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국에 도착했는데요. 이분들이 잘못 계산했습니다. 그 물가가 적절할 것이라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 자기가 예상한 것보다도 물가가 좀 높고 그래서 이 집을 좀 구해야 하는데 이 집도 그렇게 변변치 않은 그런 집을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날씨가 그렇게 나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춥고 이게 살기가 참 열악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참 허름한 그런 집을 그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런 시건장치도 제대로 되지 않은 그 허름한 집 하나를 빌려서 이제 겨울을 나게 되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이들이 준비해 온 그 재정도 이제 고갈되게 됩니다. 바닥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의 삶을 일구어 갈 수가 없게 됩니다. 사역은커녕. 자, 그러면 이 사역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고 정말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얼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의 집에 소포 하나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것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양말, 장갑, 모자, 이게 손으로 손수 뜬 어떤 그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정말 감사하게 이 추운데 누가 이렇게 귀하게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두르고 신고 쓰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던 안에 거기에서 그 안에서 뭔가 부시럭하는 이제 소리가 들려서 미리 보니까 그게 바로 수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액수를 보니까 자기들이 쓸 그 생활비 액수하고 정확하게 맞는 그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허드슨 테일러 부부가 무릎을 친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 사역자를 굶어 죽도록 그냥 방치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들을 향하여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선교의 원리, 곧 신앙 선교의 원리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게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이 허드슨 테일러가 창설한 그 중국 내지 선교회의 본부를 영국에 두지 않고 중국으로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 왜 선교회 본부를 두게 되냐면 이 선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거기에 응대해야 할 수 있는 역동성을 위해서 그렇게 중국 내지 선교회 CIM China Inland Mission 이 선교부를 중국에 그 본부를 두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이런 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국의 선교부를 두고
또 신앙 선교의 그 원리하에 이제 선교를 펼쳐가게 됩니다. 그런데 허슨 테일러는 초기에 그 해안 중심 선교를 이제 구가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 해안 중심에서 사역을 하는데요. 이상한 복장을 한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해안으로 이제 오게 되고 그 항구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무역도 하고 하는 뭐 거기서 뭐를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이제 살펴보니까 그들의 출신 고향이 아주 그 먼 내륙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들도 복음을 필요로 하는데 지금 우리 선교 사역자들이 놓치고 있구나. 뭐 그래서 그 지역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모습이 어떻습니까? 허슨 텔러는 그 외국 사람으로, 서양 사람으로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피부 색깔이 희고 또 머리가 또 이렇게 곱슬이고 뭐 이런 모습이라 그 모습 그대로 가게 되면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뭐 그래서 이 내지 쪽에 들어가 그 사람들의 상황을 한번 살필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의 겉모습을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중국 사람의 옷을 다 입고 또 그리고 헤어스타일을 바꿨습니다. 그 당시에 유행하던 것이 이제 변발이죠. 그 마지막 황제에 보시면 머리를 이렇게 따고 그다음에 이 주변 머리를 그 바리깡이라고 그러나요? 아니면 이 면도기로 이렇게 밀고 그 위에 머리만 갖고 그렇게 머리를 딴 그런 헤어스타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머리를 까맣게 이제 물을 이제 들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사용한 게 옷이죠. 옷. 옷나무 여러분들 아세요? 그 옷에서 진액이 나오게 되는데 그 우리나라 이제 가구도 옷 가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이 옷으로 그것을 이제 물을 들이고 하는데 뭐 지금도 이제 염색약에 뭐 그 옷 성분이 뭐 들어 있는 것도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옷을 옮게 됩니다. 뭐 그래 되면 두드러기가 나고 뭐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머리에 그것을 발라 이제 염색을 하는 과정에서 그 온물이 이제 눈에 들어가서 자칫 잘못하면 이제 실명할 그런 위기 상황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별 문제 없이 하여튼 잘 넘어가서 머리 물도 잘 들이고 그다음에 뭐 세수도 잘 안 했겠죠. 뭐 중국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중국 내지에 중국 사람 모양을 하고 쑥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곳저곳을 이제 돌아다니는데 그 현지에 그 내륙 안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해안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 내륙 안에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꼭 전해야 되겠다. 참 이들이 복음 없이 죽어가는 것을 보니 참으로 안타까운 그 불타는 열정이 있게 됩니다. 뭐 그래서 이제 영국에 가서 뭐 복음 운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쭉 감당하면서 그 중국의 헌신자들을 발굴하는 그런 일들도 이제 감당하면서 이 중국 내지 선교회의 선교사들을 대거 이제 발굴해서 이제 중국 선교의 문을 활짝 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서 내륙 선교의 문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과 함께 또 다른 한 분이 또 기여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바로 데이빗 리빙스턴입니다. 이분도 이제 영국 분이시고요. 그런데 이 데이빗 리빙스턴은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아프리카 내지 선교의 문을 여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이빗 리빙스턴은 선교 사역을 할 때 아프리카 지역을 이곳저곳 방문을 하면서 그 강의 위치라든지 산의 위치라든지 뭐 도로의 위치라든지 뭐 폭포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존에 있던 그 지도에서 확인을 하면서 그 지도를 다시금 커렉션하는 뭐 그런 일도 하시게 됩니다. 이 데이빗 리빙스턴이 이렇게 지도에 나타난 그런 지역들을 방문하고 그 지형들을 이렇게 수정하는 이런 작업을 한 이유는 이 무역로를 여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그 무역로를 통해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뭐 그래서 이 데이빗 리빙스턴이 해안선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 이 강들을 이제 찾아다니게 되고, 뭐 폭포의 위치도 다시 찾아서 이제 표기하고 했는데, 이런 이제 소식이 영국에도 알려지게 되고, 뭐 심지어는 미국에까지도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뭐 그래서 그 스탠리라고 하는 미국의 기자 한 사람이 이 데이빗 리빙스턴을 찾아서 그와 함께 1년 동안 보내게 되면서 이 리빙스턴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의 삶이 어떠한지 하는 것을 잘 기록해서, 뭐 이게 이제 미국에 계속 그 워싱턴 포스트 신문을 통하여서 이제 알려지게 되는데, 이 이제 행적들이 이제 1857년에 이제 하나의 이제 좋은 뭐 그런 이제 연구물로 나오게 되는데, 남아프리카 선교사 행적과 연구, Missionary Travels and Researches in South Africa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이제 출판이 되면서, 이 데이빗 리빙스턴이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아주 위대한 인물로 이제 소개됩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의 이런 활동을 통하여서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참 다양하게 만나게,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이 데이빗 리빙스턴은 호감을 받게 되고, 데이빗 리빙스턴이 또 그들을 존중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그와 함께 동행했던 그 아프리카 현지인이 있는데, 그를 정말 형제처럼 상호간의 그런 돈독한 우애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이빗 리빙스턴의 그 유적을 이곳저곳에서 이제 살필 수 있는데요. 그 zambia에 가면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빅토리아 폭포가 있고 가면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 리빙스턴 그 뮤지엄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데이빗 리빙스턴의 사진이 있고, 또 그와 함께 동행했던 아프리카 동역자의 모습도 있고요. 그가 입었던 옷, 그리고 들고 다녔던 총, 뭐 이런 거, 그리고 심지어는 그가 그 영국의 그 자기 지인들에게 썼던 이 편지들도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제 가슴 뭉클한 일이죠. 그런데 이 데이빗 리빙스턴이 이런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어느 날 이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되는데요. 아주 초라한 움막에서 그의 생애를 맞이하게 됩니다. 뭐 데이빗 리빙스턴의 몸은 이제 추체할 대로 다 추체했고, 뭐 나이도 많이 들었고, 뭐 그런데요, 이 데이빗 리빙스턴이 그 움막에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 침대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났는데, 데이빗 리빙스턴의 이 마지막을 이제 홀로 떠나는 거죠. 이 세상을 하직하는데, 그의 친구가 그의 사망한 이 데이빗 리빙스턴을 발견하고 부족들에게 다 알리게 됩니다. 뭐 그래서 이 북을 쳐서 이제 다 알리니까, 그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들이, 데이빗 리빙스턴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대거 모여서 그의 시신을 운구할 이제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빗 리빙스턴을 운구하기 전에, 이 친구를 여기다 장례 지내면 안 되겠구나. 뭐 그래서 이 데이빗 리빙스턴의 이제 심장을 빼서 이 그 상수리 나무에다가 장례를 치르고, 이 데이빗 리빙스턴의 시신을 박제로 만들어서 그들의 사랑하는 친구인 데이빗 리빙스턴을 본국으로 보낼 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친구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 데이빗 리빙스턴의 시신을 그 해안가로 운구해 갑니다. 그런데 이 해안가로 운구해 가는 그 길이 녹록치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해안가로 가면서 뭐 사고도 있고, 뭐 그 아프리카 형제들이 그 뭐 병에 걸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아프리카 친구들이 이 데이빗 리빙스턴의 시신을 본국으로 운반하는 그 일을 아주 기뻐하면서 같이 동참했습니다. 이 데이빗 리빙스턴의
시신을 해안에서 운구해서 영국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환송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형제들이 그를 애도했습니다. 그 시신을 실은 그 배가 영국에 도착했을 때 영국에서는 그를 애도하기 위해서 국장을 치르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그 장례를 치르게 되고 그의 시신을 거기에 묻고요. 뭐 그리고 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뭐 영국의 그 스코틀랜드에 있는 은행 클라이스데일 그 이분이 이제 글라스고 출신인데 거기서 은행에서 발행하는 그 10파운드짜리 그 지폐에 데이빗 리빙스턴의 얼굴을 또 실는 뭐 그런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뭐 이 선교 사역자로 아프리카에서 그의 삶을 그의 젊음을 그의 열정을 불태운 이 데이빗 리빙스턴을 기리는 그런 일들이 아주 영국에서 귀하게 일어났고 아프리카에서도 귀하게 일어났습니다. 뭐 지금도 그 데이빗 리빙스턴의 심장이 묻혀 있는 그 상수리 나무가 존재하고요.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헌신해서 온 분들이 이 데이빗 리빙스턴의 심장이 묻혀 있는 그 상수리 나무에 와서 그의 선교에 대한 열정을 자기도 계승하기를 원하는 뭐 그런 기도를 하고 하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데이빗 리빙스턴의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아프리카에서 내륙 선교에 크게 기여하신 분 가운데의 한 분입니다. 이 당시에 여러 단체들이 그 창설되는데요. 거의 대부분 내지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선교회입니다. 그 NAA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1881년에 North Africa Mission, 북쪽 이제 아프리카 지역의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그 선교단체이고요. 내륙 선교를 하는 겁니다. CNMA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1887년에 만들어진 내륙 선교에 집중했습니다. CIM 북미지부 China Inland Mission 북미지부가 1888년에 창설되고요. 그리고 수단 인랜드 미션, 뭐 지금은 Serving in Mission 이렇게 이제 바뀌었는데요. 이 수단 내륙 선교를 감당하기 위한 선교 단체가 창설됩니다. 1893년도입니다. AIM인데 아프리카 인랜드 미션입니다. 1895년에 아프리카 내륙 선교를 위해서 내지 선교를 위해서 이제 창설됩니다. 이런 대부분의 그 선교 단체들이 그 해안 선교에서부터 내륙 선교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창설돼서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미국에서 아주 중요한 새로운 무브먼트가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학생 자원입니다. 운동입니다. Student Volunteer Movement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루터 워샤드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제 학생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1886년에 아주 귀한 수양회가 하나 개최됩니다. 이게 헐몬산, 미국에 있는 그 헐몬산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학생들 연합 수행회가 개최되고 거기에 89개 대학에서 한 250여 명의 학생들이 모이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D.L. 무디하고 뭐 피어슨 이런 분들이 복음을 그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제 전파하게 되면서 이 대학생들이 거기에 대거 헌신을 하게 되고 이 대학생들이 거기에서 뭐 이런 그 어떤 헌신의 서약을 하게 됩니다. 프린스턴 서약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서약을 하면서 이 복음 사역자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1888년 12월 6일 날 대학생 해외 선교사 자원 운동으로 명명하게 되면서 대학생들을 위한 해외 선교사 발굴에 이 헌신자들을 일으키는 동원 사역에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1893년에는 352개 대학 6,200명의 선교사를 이제 지원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920년도에는 949개 대학 8,890명이 참석해서 2,700여 명의 이상의 그 학생들이 선교사로 지원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1945년까지 1886년부터 이렇게 시작한 무브먼트가 1945년까지 파송된 이제 대학생 선교사들인데 이 2만 500여 명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시대에 이 세상을 복음화하자. 우리의 지금 우리가 있는 우리의 세대에 이 세상을 세계를 복음화하자 하는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대거 일어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을 향한 이제 헌신과 결단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 안에 성경 공부를 깊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이 역사에 대한 주인의식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역사에 대한 주인의식 그리고 헌신 이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학생 자원 운동이 미국에서 귀하게 일어나는데 뭐 그런 이제 기록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웹사이트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참 감동적인 그런 일입니다. 뭐 그 마크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뭐 실제로 대학생들이 이런 그 학생 연합 수양회에서 이 학생 자원을 하는 이 세계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자기가 어떻게 사역을 하겠다,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약속을 하겠다, 뭐 이런 이제 내용 밑에 이제 헌신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참 감동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이 너무나 의미 있고 대학생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동원하는 그 일이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에 이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무브먼트가 지금 이제 한국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선교 한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여러 선교단체가 함께 동역을 하면서 대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깊이 가르치고 또 그들을 향하여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이 세상을 위하여서 우리 젊은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이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챌린지하고 또 그 자리에서 선교사로 헌신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초청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결단한 사람들을 앞으로 초청하게 하고 또 그들을 이제 선교사로 이제 파송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선교 한국입니다. 그 선교 한국의 정신은 이런 학생 자원 운동의 정신과 잇대어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티모티 리차드라고 하는 이런 분이 중국 지식층 대상으로 한 선교를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이 2기 때에 또 존 네비우스라고 하는 이분이 중국 산동 지방에서 장로교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요. 조셉 하디 니시마라고 하는 분이 그 일본인 사역을 이제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요. 뭐 인도의 여선교사로 에이미 카마이클이라고 하는 분도 이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뭐 이분은 이제 인도의 힌두교 사원에서 그 이제 젊은 여성들이 뭐 어떤 성적인 뭐 그런 이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보고 이 여성들을 그 가운데에서 구출해내고 이 여성들을 돕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사무엘 쭈임머라고 하는 분은 이슬람의 사도로 불리우신 분인데 이분도 무슬림들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귀한 분들이 여러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사역을 구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신교 이제 3기로 좀 넘어가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1945년부터 뭐 이런 2기 때의 1기와 2기를 통해서 해안에서부터 그리고 내륙으로 펼쳐졌던 이 개신교 선교는 어떤 두 분에 의해서 새로운 패러다임 선교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도널드 맥가브란과 그리고 카메론 타운젠트입니다. 두 기의 그 선교 헌신에 의해서 모든 국가 안에, 거의 대부분의 국가 안에 이 복음 전도자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뭐 아주 희생 봉사, 뭐 자기의 삶을 불태우면서 선교를 잘 감당해냅니다. 자, 그런데 이 도널드 맥가브란이 인도에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이분이 이제 그분이 소속된 선교회의 총무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요. 그 소속된 선교사들의 선교 성과가 잘 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고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살피게 됩니다.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도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사회 구조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카스트 제도이죠. 이 카스트 제도를 무시하고 이 복음 전도자들이, 이 선교사들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게 하거나 뭐 모임을 하게 하거나 뭐 이런 겁니다. 뭐 인도 사람들은 이렇게 함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고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 같은 카스트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들이 같이 교류합니다만 높은 이 브라흐만들이 저 밑에 있는 크사트리아나 뭐 심지어는 달릿 이런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달릿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 브라흐만들의 뭐 이 그림자를 밟았다 그러면 뭐 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이제 상황에 있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인도이죠. 그래서 이 복음 사역자들이, 선교사들이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뭐 평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그 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그런 사역들을 구가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런 상황을 보고 그렇구나, 그 문화를 잘 고려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종족의 어떤 계급의 특징들을 잘 활용하면 이 복음 사역에 효과적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이제 학문으로 연구하게 되고 그걸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갖고 들어오게 돼서 이게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이제 중요한 이제 학파로까지도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도널드 맥가브란의 이제 기여점이죠. 이 카메론 타운젠트라고 하는 분도 과테말라에서 스페인어 성경을 보급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사역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카메론 타운젠트가 과테말라 지역에서 스페인어 성경을 막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는데요. 그 성경책을 받은 그 현지인들이 카메론 타운젠트를 향하여서 도전적인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지금 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한 위대한 분이라고 하면 우리들의 말을 좀 할 수 있으셔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말로 우리들에게 좀 얘기해 주시고 글도 좀 우리들의 말로 주셔야 할 텐데 왜 이 스페인어만, 이 식민제국주의의 스페인어만 우리들에게 주는가, 이렇게 하면서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론 타운젠트가 깜짝 놀라서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라서 갔습니다. 갔더니 그 현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의 마을로 아니면 자기의 가족들에게 돌아갔을 때 스페인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의 원주민 언어로 소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그러면서 너무나 뭐 행복해하고, 뭐 그 사람들은 뭐 스페인어를 전혀 쓰지 않으면서 자기의 언어를 가지고, 자기의 토속 언어로, 원주민 언어를 가지고 소통하면서 교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 놓친 것이 있구나. 우리가 스페인어만 가지고 이 국가, 이 나라의 전체 사람들이 스페인어를 다 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은 커다란 실수였구나, 놓친 부분이 너무나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어군에 의한 종족, 이 people, 그 ethnic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복음이 전파됐는데 이제는 그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파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여러 종족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을 새롭게 깨닫게 되고 새로운 전략을 만들면서 그 종족을 위한 선교를 펼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 선교의 특징이라고 그러면 종족 단위의 선교를 구가하게 됩니다. 그 종족들 가운데에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이제 찾게 되겠죠.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말도 이제 후에 나오게 됩니다. 이 미전도 종족은 unreached people 아니면 hidden people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 접촉되지 않은, 아직 도달하지 않은 종족, hidden people, 이렇게 언어에 의해서, 공식 언어에 의해서 숨겨져 있는 종족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미전도 종족은 학문적으로는 그 종족 내에 복음을 들어본 사람의 숫자가 5% 미만인 종족을 의미합니다. 왜 5% 미만이냐면 5%가 안 되면 그 복음을 들어본 사람들이 스스로 다른 그 사람들, 그 종족 내의 다른 사람을 복음화하기에 역부족이다라는 그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분류를 하고 그 미전도 종족 복음화를 위한 선교 전략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런 이제 문제의식을 갖게 되죠. 이 시기에는 이 two-third countr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구 교회가 아닌 비서구 교회가 서구 교회와 함께 동역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서구 교회의 이제 선교 어떤 역량들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제3세계 two-third country의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서 선교 역량을 갖추게 되면서 서구 교회와 함께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제3세계 비서구 교회가 함께 이제 선교에 기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이 워낙 이제 다양하게 이제 펼쳐지면서 이 고전적인 어떤 선교 접근에서부터 새로운 이제 선교 접근 방법을 구상하게 되는 그런 전략적인 차원의 대안 모색을 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미전도 종족을 복음화하기 위한 국제적이면서 초교파적인 선교 연합 그리고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 공유하게 되고 또 이 공동 프로젝트 또 협력을 통한 교회 개척과 지도자 양성에도 이제 주력하는, 그래서 현지인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이런 데에도 이제 세계 교회가 이제 주력하는 그런 모양새로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도널드 맥가브란, 사회는 각 개인의 구성체가 아니라 복잡한 사회적, 문화적, 인종적 요인으로 구성된 종족 그룹, 피플 그룹의 집합체다. 그래서 이 피플 그룹의 집합체인 이 어떤 계층을 타겟으로 한 선교를 구가하게 되면 이 복음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이제 제안을 하게 됐고, 이게 나중에 이제 교회 성장 학파로 이제 발전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메론 타운젠트. 그래서 이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됐죠. 그래서 이 선교 대상이 언어와 종족에 따른 그룹이어야 함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1934년에 캠프 위클리프를 설립하게 되고요. 언어 선교사 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SIL, Samuel Institute of Linguistics라고 하는 이런 학예 언어 학교도
이제 개설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경 번역 사역을 이제 강조하게 되고 이제 선교회 하나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위클리프 번역 선교회입니다. 위클리프 바이블 트랜슬레이터 이렇게 구성하게 돼서 이 언어의 성경을 번역해서 이 언어의 문제를 극복하고 또 전 세계의 미전도 종족들에게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자기의 종족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뭐 그래서 여기 이제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이분이 이제 도널드 맥가브란이고요. 이분이 주장한 내용 이런 것들을 보면 교회 성장에 의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지라, The Bridge of God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기독교와 문화의 충돌 뭐 이런 책도 출판을 해서 이 선교의 아주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카메론 타운젠트입니다. 과테말라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했고 현지인들에게 현지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